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에 중독된 인간관계. 2017년 발표된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저런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청년일수록 우울증과 불안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왓츠앱,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트위터, 링크드인, 싱, 유튜브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포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들은 모두 일단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고 스마트폰으로는 이메일과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은 많은 이들에게 바깥 세상과의 중요한 연결고리죠. 나조차도 이전에는 스마트폰 없이 도대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냈던 거지?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든 없고 누가 어디에 있든 연락할 수 있게 된 덕분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없지는 않았죠. 우리는 스마트폰에 말 그대로 중독되었습니다. 당신이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 중독이라면 얼마나 중독인지는 다음 5가지 질문으로 알아보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거나 실수로 집에 두고 나왔는데 그런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계속 무언가 허전하다 느끼는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스마트폰부터 보는가? 친구와 밥을 먹는 동안에도 자꾸 스마트폰을 보는가? 대화 중이거나 흥미로운 영화 감상 중에도 메시지가 오면 그 즉시 다 읽어보는가? 시간 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는가? 하나 이상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이미 스마트폰 중독자입니다. 중독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우리 뇌의 보상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이때 보상센터는 기대감과 뭔지 모를 강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이 욕구를 더 강하게 하죠. 누가 메시지를 보낸 걸까? 이 친구는 방금 뭘 올린 걸까?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길래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참고로 도파민은 스마트폰 이용만이 아니라 알코올 섭취, 약물 복용, 성관계로도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작동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중독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독되지 않고도 가끔 술을 마시고 성적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중독 없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스마트폰을 완전히 없애거나 몇 시간만 이용한다는 식은 절대 아닙니다. 관건은 스마트폰을 다르게, 정확히 말해 더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죠. 스마트폰이 위험한 것은 사실 욕망을 빠르게 충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한 번씩 짧게 게임을 하거나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으로 기분 전환을 하며 힘든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우울증을 야기할까요? 우리는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임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언젠가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상태가 오래가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런 끝없는 경쟁이 멋진 모습만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도 서로 받아들이게 하는 진짜 관계를 갖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대신 일단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혹은 휴가가 얼마나 멋졌는지, 혹은 뭐든 질투를 유발하는 다른 사진과 영상부터 올리고 보죠. 친구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들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더 즐겁게 살고 더 재미있는 일을 하고 꿈을 이루거나 최소한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극단도 추가로 관찰되는데 바로 모든 종류의 재난과 폐해에 관한 포스팅이 그것입니다. 학대받는 동물,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재난, 잔혹한 폭력, 혹은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영상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영상을 매일 보거나 심지어 스스로 올려 널리 알리고 있다면 조만간 세상이 더는 살 가치가 없다 느껴져도 놀라지 말기 바랍니다. 그 모든 뉴스가 분명 삶의 한 측면일 뿐임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살면서 크나큰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잔혹한 일을 겪었거나 학대나 폭력을 당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낙담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한 정당한 환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오랜 치료 경험에 따르면 이상하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사람들보다 불안증, 우울증, 번아웃을 더 잘 극복합니다. 사람은 많이들 우려하는 것과 달리 큰 고통을 겪고 나면 훨씬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까지 불운했던 행복했든 당신의 미래는 현재 당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나는 베를린에서 24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내게 일어난 가장 나쁜 일이라면 자전거를 2번 도난당한 정도입니다. 물론 고백하자면 거의 3, 4년에 한 번씩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불편하고 심지어 위협적이기까지 한 사건들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예외적인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늘 전체 그림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베를린에서 대부분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사는데 가끔은 이 도시에도 다른 면이 있음을 알게 되기도 한다는 뜻이죠. 텔레비전이나 신문들이 매일 내 코앞에 들이대는 것들이 내 세계관을 결정짓게 두었다면 내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미디어들은 시청자를 늘리고 클릭을 부르는 것들만 보여줍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것, 아니면 최악으로 비참하거나 폭력적인 장면만이 광고주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소셜미디어도 그런 점에서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극도로 양극화된 보도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느끼게 하거나 그런데도 세상은 파멸로 가고 있으므로 인간은 어쨌든 실패한 거라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금 최고로 안정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래 전쟁을 동반한 분쟁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첨단 기술 덕분에 90년대라면 모르고 지나갔을 잔악행위들을 모두 알게 된 것뿐이죠. 하지만 부담을 주는 정보를 보고 말고는, 그리고 본다면 얼마나 자주 볼 것인가는 대부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12년 전부터 뉴스는 보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분에 쓸데없이 내 뇌를 부정적으로 줬거나 했을 1000시간이 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죠. 우리에게 매일 전달되는 뉴스의 최소 95%는 사실 우리 개인적인 삶의 반경에는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은 75년 장기 프로젝트 연구 2개로 무엇이 인간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인간관계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 50세부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돈독한 남녀 관계와 친구 관계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은 80세가 되어서도 그 나이 평균보다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그 반대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피상적인 친구 관계가 늘수록 진실한 친구 관계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실한 친구 관계는 서로 얼굴을 맞댈 때만 유지됩니다.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은 온라인 친구나 팔로워는 많을지 몰라도 진짜 관계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인간관계야말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가 분명히 보여주듯 행복한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팁.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 당신의 우울증 발병의 진짜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스마트폰을 즉시 버리라는 말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는가입니다. 다음이 그 조치들입니다. 잘 지키면 상당히 빨리 삶의 기쁨을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팁. 스마트폰을 생산적으로 이용합니다. 게임을 하고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 수많은 포스팅을 다 읽으며 시간을 죽이는 대신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워봅니다. 예를 들어 사진도 좋고 그림도 좋고 요리도 좋습니다. 이런 용도라면 스마트폰은 기꺼이 사용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도 괜찮고 교정 앱도 좋은 정도를 넘어 경탄할 정도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영상들을 보며 초상화를 그리는 법이나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영상을 100개씩 보기만 하고 연필이나 숟가락은 한 번도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꺼이 해보고 싶은 것을 찾았다면 바로 시작하세요. 어쩌면 이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작 그거라고? 그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인터넷 포스팅들을 보며 기분 전환에만 그치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을 대단히 크게 바꾸는 것이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클리닉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34세 여성이 심각한 번아웃 증후군으로 우리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혼자 2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자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는 여성이었는데 상사에 대해 유감이 아주 많아 보였고 동료 2명이 자기를 따돌리기조차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사랑했고 다른 직업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녀는 조금 시간이 난다 싶으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캔디 크러쉬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순간이나마 성공의 단맛을 맛보았고 나름 자유를 느꼈죠. 패밀리타임 앱을 깔고 난 뒤 그녀는 자신이 매일 평균 1시간 반을 그 게임으로 보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밤에 아이들이 잠들고 난 뒤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동안 게임을 했죠. 그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약 550시간을 말 그대로 놀면서 보냈습니다. 매일 일하는 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보면 68일이 넘는 시간이었죠. 그 결과에 놀란 그녀는 최소한 4주 동안은 그 시간을 옛날에 즐겼던 취미, 그러니까 사진을 공부하는 데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인터넷에서 인물 사진 잘 찍는 법을 검색해 보는 것으로 시작했죠. 나중에는 밤마다 유튜브로 사진 보정 프로그램들을 공부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가 일하는 유치원에 유치원 전담 사진가가 왔습니다. 그 사진가는 1년에 한 번씩 아이들 사진을 찍으러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사진들이 도저히 봐주지 못할 정도였죠. 재밌지도 멋지지도 않았고 아이들 개개인의 성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이 무서울 정도로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억지로 웃는 아이들의 얼굴은 순수했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식들의 사진을 기념 삼아 사기는 했지만 화를 사겼고 자기 자식이지만 못 알아보겠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죠. 그 석 달 후 우리의 이 여성 환자는 내면의 충동에 따라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출근했고 놀고 웃고 노래하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보정을 하고 출력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여름 축제 기간 출입구 쪽 벽면 하나를 자신의 사진들로 장식했습니다.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놀라워했고 많은 부모가 사진들을 살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장당 3유로 50센트밖에 받지 않았지만 평소 한 주 동안 벌던 돈을 그날 하루 만에 다 벌었죠. 그것이 2017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그녀는 새롭게 깨달은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당당하게 유치원에 사표를 냈습니다. 유치원 선생 경력과 그녀의 멋진 사진들 덕분에 다른 유치원들에서 사진가로 일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짜증나게 하는 상사도 불편한 동료들도 없이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할 때보다 차를 타고 움직이는 시간이 길어졌음에도 일하는 시간은 예전보다 30%나 줄어들었고 그런데도 돈은 거의 2배나 더 벌게 되었죠. 물론 눈치채셨겠지만 번아웃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팁, 오디오북을 이용합니다. 어릴 때 이후로 오디오북을 듣기는커녕 책을 읽어본 적도 없다고 해도 며칠만 들어보면 오디오북이 얼마나 듣기 좋고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클리닉에서도 오디오북은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던 환자들이 몇 달도 안 되어 오디오북 광팬이 된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오디오북이 질도 좋고 선택권도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오디오북은 단순한 기분 전환에 그치지 않습니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 혹은 배울 게 많은 책을 듣다 보면 우울증의 원인 중 큰 것 하나가 사라지는 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바로 일어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우울증은 물론이고 번아웃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사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이런 내면의 독백은 기본적으로 더 우울하고 더 너덜너덜해진 기분을 부르게 되어 있죠. 좋은 오디오북은 그런 해로운 독백을 멈추게 하고 위험하지 않는 정보에 집중하게 합니다. 병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병을 키우는 대신 우리 뇌는 이제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고 내면의 독백은 몇 시간이나마 잠잠해집니다. 억지로나마 이렇게 집착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 뇌는 부정적인 생각이 저장되어 있는 신경 연결들을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 주 안에 당신은 해로운 독백, 그 생각의 고리에서 점점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럼 우울증 증상도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디오북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생각에 잘 빠지는데 그럼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오디오북만 들어야겠네? 그게 가능해? 일단 당신이 이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잘 훈련된, 계산된 비관주의 때문임을 알기 바랍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처음부터 꼭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구심 가득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효과는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언젠가는 난해한 악보도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아이가 해야 할 것은 일단 매일 손가락 운동을 하는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한 손으로만 치다가 나중에는 두 손으로 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양손을 완전히 따로 놀리며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아이는 악보 한 구절 정도는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피아노를 정말로 잘 치게 될 거라고 조금씩 믿게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심지어 더 빨리 정말로 잘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디오북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단정하기 전에 건강을 생각해서 최소 2주 정도만 시험 삼아 들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피아노 수업에서 실망한 아이는 나는 피아노는 못 쳐요 라고 주장할 텐데, 그럼 당신도 그 아이에게 시험 삼아 2주만 배워보라고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팁, 파킨슨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이라도 장기간 복용했다면 천천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소셜미디어로 보내는 시간도 그렇게 줄이면 됩니다. 갑자기 다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최대 1시간 정도가 될 때까지 조금씩 줄여봅시다. 그래도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은 없고 당신에게 정말로 좋은 일을 할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음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직업상 이용해야 하더라도 이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파킨슨의 법칙 때문인데, 모든 일은 우리가 할당하는 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시간이 얼마나 할당되었든 그 결과물의 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이죠. 이 법칙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 즉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 발표 준비를 해야 할 때 어땠는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발표 준비에 며칠씩 보내기도 했지만 바로 전날이 되어서야 벼락치기로 자료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준비하든 몇 시간만 준비하든 성적은 별반 다르지 않았죠. 바로 파킨슨의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더 적은 시간을 할당할수록 더 목표 지향적, 더 효율적으로 일하며 부수적인 것들에 시간을 덜 빼앗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파레토 법칙에 따라 20%의 공부로 80%의 성적을 올리는데 자동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셜미디어 이용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은 소셜미디어 이용에
매일 소비하는 시간을 최대 1시간으로 줄이고 그 시간 안에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메일 몇 개의 답을 하는 것과 정해진 시간에 이메일에 모두 답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만 이메일에 답을 하겠다고 엄격히 시간 제한을 하는 사람은 더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쓰게 되므로 이메일 쓰는 시간을 줄일 테고 쓰기 싫다고 답장을 미루는 일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옮겨가면 그 즉시 여유 시간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새롭게 얻은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나는 내 환자들에게 오랫동안 하지 못한 일 중에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 목록의 최소 절반은 오랜 친구 관계를 돌보거나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만드는 일이어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페이스북 친구나 팔로워가 아님을 꼭 잘 알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신의 매우 개인적인 목록을 위한 나의 제안들입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옛 친구 3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중 최소한 1명과 식사 약속이나 산책 약속을 잡는다. 그 친구는 당신의 새집이나 당신의 새 반려자에 대해 알고 있는가? 모른다면 보여주고 소개해줘라. 참고로 3명의 친구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목록은 당신에게 특히 더 중요하다. 좋은 인간관계는 정신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새롭게 얻은 시간을 좋은 친구 얻는 법을 배우는 데 쓰거나 이미 있는 친구와 더 돈독해지는 데 쓰기 바란다. 나이에 상관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금방 다시 알아보겠다. 옛날에 어떤 일을 좋아했는지 기억해본다. 그리고 스마트폰 구글링을 통해 같은 열정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혹은 행사를 찾아낸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그곳을 방문하고 그 분위기에 한껏 취해보고 영감도 받는다. 매일 최소한 30분씩 산책을 하며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저장고를 가득 채운다. 너무 지루할 것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들으며 산책한다. 음악은 기분을 좋게 하는 음악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준다. 몸을 들썩이게 하는 혹은 최소한 좋은 기억으로 미소를 짓게 하는 음악은 누구나 몇 개씩 다 갖고 있다. 책을 읽는다. 예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챕터씩 책을 읽는 것이 수명을 평균 2년 연장한다고 한다. 맞다. 제대로 보았다. 책을 읽는 사람은 진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 고전적인 종이책 독서는 오디오북 사용 때와는 또 다른 뇌의 부분들을 상호작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듣는 것과 함께 매일 종이책도 읽으면 매우 좋다. 이런 이중 전략은 수명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를 최대한 도와 우울증 증상을 최소화한다. 물론 진짜 책을 읽는 경우에만 그렇다. 12년 동안 3,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예일대 연구는 잡지나 신문은 그런 눈에 띄는 효과를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책을 읽을 때만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낼 정도로 그 내용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최대 3개, 유용한 앱 몇 가지만 현명하게 이용하고 그 즉시 나머지는 삭제하세요. 깨끗한 디스플레이만 봐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매일 조금씩 더 들 것입니다. 이제 기꺼이 만나고 싶은 친구가
아직도 부족하다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봅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의할 점이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우정은 대부분 무언가를 같이 할 때 듭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친구를 만들기가 비교적 쉬운 것이 그래서이죠. 물론 같은 경험을 한 것이 친구를 사귀는데 다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따돌림을 자주 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다른 학생이나 동료보다 또 다른 따돌림 희생자와 더 쉽게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행의 공유로 얻게 된 친구라도 친구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물론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합 공동체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서로를 돕는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체로 둘이 비슷하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 구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같은 심신상관 클리닉에 다닌 것이 인연이 되어 친구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이어주는 것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공통점이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을 극복한다면 그 관계의 기반이 되는 그런 공통점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얻은 친구 관계를 어떻게든 오래 만끽하고 싶어 자신의 치료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오래 끄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차적 질병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가 기반이 되어 생겨난 친구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돕고 덕분에 당신의 우울증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세 역사, 음악, 역할극, 지중해 음식, 즉흥 연기, 그림 등 뭐든 관심이 가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관련해서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잘 찾아보세요. 요리 수업, 연극 워크숍도 좋고 그림 그리기 수업도 좋습니다. 이런 곳들이 질병이나 문제들이 우선시 되는 곳보다 친구를 만들기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이미 고전이 된 책을 하나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1937년에 이미 인간관계론이란 책을 썼는데 독일에서는 당시 독일 시장에 맞게 친구를 얻는 법이란 제목으로 편집 출간되었죠. 오래된 책이지만 애타게 바라는 친구 관계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훌륭한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기술적 수단들은 급격하게 발전한 반면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위한 정신적 기본 조건은 태초 이래 그리 변한 게 없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주는 소속감, 좋은 일에 쓰이고 있을 때 느끼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정보와 오락거리를 제공받는 것보다 좋은 삶에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당연히 당신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럴 것입니다. 단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미래에는 좀 더 의식적으로 목적 지향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책은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왔다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독일에서 심리 클리닉을 운영 중인 분으로 정신요법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우울증과 번아웃의 원인과 그 대처법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우울증과 번아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는 감기처럼 익숙한 마음의 병이라고도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가끔씩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하루 종일 피곤하거나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실 때가 없으신가요? 저는 간혹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내가 약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참거나 잊어버리려고 하는 편인데요. 이 책을 보면 우울증과 번아웃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부터 시작해서 약물, 음식, 생활 습관,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과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울증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스마트폰 중독 체크법에서부터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에 관한 부분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드는 방법과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쓰는 팁을 실생활에도 적용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낭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